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라. 힘들어도 사람한테 너무 기대지 마세요. 지은이는 정우열, 발행은 동양북스입니다. 우리는 괴롭고 힘들 때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기댔다가 오히려 상처받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 엄마니까, 아빠니까, 내 친구니까 나를 이해해 줄 거라 믿고 털어놨다가 핀잔만 듣거나 중고나 조언을 듣고 기분이 더 나빠지는 일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인간관계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는 이유입니다. 저자는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 유튜브를 운영하며 인간관계에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을 상담하며 고민을 해결해 주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오히려 위험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훌륭하지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사람이기 이전에 짐승입니다. 내가 그리고 타인이 짐승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지나친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고 인간관계도 더 나아져요. 이 책은 저자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나눈 상담 내용의 핵심을 집약해서 내놓은 책인데요. 외롭고 힘들다고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친구를 만들려고 하기 전에 자신의 속마음을 스스로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것, 즉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왜 화가 나고 힘든지 제대로 이해해줘야 다른 사람들과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과연 인간관계가 달라질까? 아무리 피해 다녀도 또라이는 언제나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은 물론 어느 모임에 가든지 또라이가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하는 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분이라고 시댁 스트레스가 과연 없을까요? 사실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괜찮으면 시아버지가 이상한 경우도 있고, 시아버지도 괜찮으면 시누이가 이상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시누이까지 다 괜찮으면 명절 때만 한 번씩 만나지만 누구보다 스트레스를 주는 시고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어딘가에서는 필연적으로 또라이를 만난다는 거죠. 혹시 내 주변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들 괜찮다, 또라이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렇게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이 또라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죠. 물론 농담이지만 일리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평생의 고민거리죠. 모든 고통은 관계에서 시작된다. 한 취업 관련 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무려 89.2%가 직장 생활 중 버티기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가장 버티기 힘들다고 느끼는 부분 1위는 업무가 아닌 인간관계 스트레스 22.3%였습니다. 직장뿐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 역시 인간관계죠. 바로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저는 직업상 참 많이 봅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댓글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인간관계 스트레스 역시 가족관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굉장히 복잡한데 주변 사람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부부 관계도 그렇고 형제자매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니고 그 가족 고유의 역사에서 오랫동안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조언하기보다는 좀 더 섬세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간절할수록 힘들어지는 인간관계 딜레마. 인간관계는 말 그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데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이게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 딜레마는 바로 정말 간절하게 인간관계를 잘하고 싶을수록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간관계에 대한 가장 흔한 고정관념 하나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하면, 나만 잘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인간관계는 나의 노력에 따라서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그게 왜 착각이죠? 라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 때문이에요. 또라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조금 더 순화되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나에게 심리적 갈등을 주는 사람입니다. 지금 한번 내 주변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나와 주고받는 상호작용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은 대체로 7대 2대 1의 분포로 나누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10명 중에 7명이 나를 좋아하면 참 좋을 텐데 그들은 나에게 무관심합니다. 2명은 나를 싫어하고 1명만이 나를 좋아하죠. 지금 굉장히 절망하면서 이런 분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10명 중에서 1명만 나를 좋아한다니 그러면 안 되는데 10명 중에서 2명이나 나를 싫어하다니 이제 어떻게 살지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어떻게 생각하면 비극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10명 중에 7명은 내가 의식하는 것만큼 나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다. 좋은 쪽에 관심도 안 좋은 쪽에 관심도 별로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릴 수도 있고 절망을 드릴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내가 별 노력을 안 해도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자연스럽게 보여줘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1명이나 있네라며 희망을 가지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 이와 반대로 절망하게 된 분이라면 한번 주어를 바꿔서 질문해 보세요. 왜 내 주변 사람들은 나한테 무관심할까? 왜 내 주변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1명밖에 없을까가 아니라
바로 이런 질문으로 말이에요. 왜 나는 사람들이 나한테 무관심하다고 절망하는 걸까? 왜 나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싫을까? 바로 이렇게 내 마음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속 심리적 갈등의 핵심 부위에 접근할 수 있거든요. 인간관계 때문에 유독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저는 인간관계와 관련된 상담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의 질환을 겪고 있는 분들, 자존감이 낮아진 분들과 상담을 하지만 이 모든 경우 그 속을 파보면 뿌리에는 언제나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박혀 있습니다. 초반에는 인간관계 갈등이 잘 드러나지 않더라도 상담을 지속할수록 이면에 있는 인간관계 패턴과 그로 인한 고민이 드러나게 마련이죠. 그런데 인간관계로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대치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자체에 대한 기대치,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면 좋겠는지에 대한 자신만의 기대치를 말합니다. 기대치가 크다 보니 실망도 많이 하게 되고 실망을 하다 보니 관계에서 위축되는 거죠.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일수록 그 마음을 잘 살펴보면 주변에서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은연중에 바라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먼저 연락하고 소소한 선물을 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하면 인간관계가 술술 풀릴까요? 아쉽지만 내가 노력하면서 상상했던 기대치에는 훨씬 못 미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서로 무의식적으로 주고받는 에너지가 5대5로 딱 맞아떨어지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세상에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 혹은 나를 불편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지금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다면 혹시 내가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좋겠다는 마음에 정말 이상한 사람 혹은 나랑 맞지 않는 사람까지도 기왕이면 나를 좋아하기를 바라면서 노력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엉뚱한 곳에서 노력을 하니까 그럴수록 더 상처받고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속된 말로 만신창이가 되죠. 인간관계는 사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만약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면 좋겠다는 희망을 품고 있다면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조바심이 나면서 긴장 혹은 집착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상대방에게 전달돼서 오히려 부담스러운 사람이 되어버리고 결국에 그 사람은 내가 그토록 두려워했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되는 수순을 밟아나가죠. 참 아이러니하고도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인간관계의 키는 사실 내가 지고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인정하기 싫고 그래도 제가 인간관계의 길을 쥐는 방법은 없나요? 라고 묻는 분들에게
저는 주어를 바꿔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나는 인간관계의 길을 지고 싶어 할까? 왜 나는 자꾸 인간관계에 집착할까? 이렇게 말이죠. 내 마음속에 집중해서 생각해 보는 게 오히려 인간관계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찬찬히 생각해 보면 인간관계라는 것 자체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나의 인간관계는 나와 타인의 관계죠. 나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 단어 자체에 들어 있습니다. 나와 타인이 여러 영역에서 서로 균형을 맞춰 나가야 하는데 인간관계가 힘든 분들은 이 균형이 잘 맞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느 쪽으로 쏠려 있을까요? 말을 바꿔서 다시 질문하자면 관심의 초점이 주로 자기 자신에게 있을까요? 타인에게 있을까요?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는 사람일수록 관심의 초점이 타인에게 쏠려 있습니다. 이상하다. 자기한테만 신경 쓰는 사람이 이기적이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나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신경 쓰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건 말건 별 관심이 없어요. 관계 때문에 힘들어할 일이 없는 거죠. 오히려 남에게 지나치게 신경 쓰는 사람들이 힘듭니다. 이들은 객관적으로는 인간관계가 나쁘지 않은 편인데도 스스로 인간관계가 나쁘다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이것이 정말 딜레마예요. 물론 사람의 심리 자체가 알면 알수록 딜레마지만요. 내가 원하면 원할수록 잘 안 되고 반대로 살짝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해지면서 오히려 잘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3 학생이 수능 전날 오늘 밤에는 기필코 일찍 잘 거야 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잠이 저절로 올까요? 잠이라는 것도 꼭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저 멀리 달아납니다. 오히려 내일 별일 없으니 오늘 밤에 잘 자든 말든 별로 상관없어 라는 마음으로 있으면 자연스럽게 잠이 스르르 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관계에서 전제 조건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 지나치게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타입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엉뚱한 사람, 나와 별 상관없는 사람, 내 인생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때문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상대방은 전혀 나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관심조차 없는데 나 혼자 힘들어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걸 기억해 보세요. 이 점을 천천히 생각해 보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도 진짜 괜찮을까? 내 안에 짐승을 인정하면 마음은 편해지기 시작한다.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자기 감정을 어떻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자주 합니다. 비록 부정적인 감정이라도 그것이 타당한 거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 감정을 날 것 그대로 인정했다가는 자칫하면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 어떤 감정을 느끼든 다 옳다고 인정해주면 마치 자신이 형편없는 사람이 될 것 같은 불안감도 들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계속 받아주다 보면 결국에는 아이를 망치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런 거죠. 짐승처럼 본능에만 충실한 아이가 될까봐 걱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짐승이기도 합니다. 그걸 먼저 인정하면 오히려 편해져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사람의 뇌 중심부에 들어있는 짐승의 뇌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또 아무리 이성의 힘으로 본능을 억누른다고 해도 짐승의 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르면 더 꿈틀대며 욕망을 분출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짐승의 뇌를 잘 다스리려면 오히려 그 짐승다움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내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 짐승 같은 본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 감정에도 타당성을 부여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스스로 진짜 자기 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내 편이 되면 감정을 억누르며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게 되니 마음이 편해집니다. 내 마음이 편해지면 오히려 짐승이 아닌 인간답게 남들에게도 베풀 수가 있게 되죠.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의 공통점. 그래도 자기 안에 들어있는 짐승 같은 면을 인정하기가 힘든가요? 만약 그렇다면 주변의 마음이 편안해 보이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세요. 인격이 훌륭하거나 만인에게 존경받는 사람을 찾으라는 게 아닙니다. 행동이 자연스럽고 타인을 대할 때도 마음이 편안해 보이는 사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한둘쯤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몇몇 찾았다면 공통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뭘까요? 그들은 대부분 자기 안에 짐승이 들어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스스로 자기 본능을 수용할 줄 알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스스로가 마음이 편하면 남들이 볼 때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러면 인간관계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죠. 그와 반대로 마음이 불편해 보이고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사람은 또 그렇지 못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항상 남들에게 좋은 모습, 괜찮은 모습만 보이고 짐승 같은 모습은 감추려고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짐승 같은 모습이 들통날까봐 노심초사하다 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행동도 부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지고 점점 혼자 고립될 수 있어요. 당연히 인간관계가 부자연스러워지죠.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유교 문화도 한몫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짐승을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인정해주면 참 좋은데 오히려 그것을 감시하고 서로 평가하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나 그 사람의 주의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는 혹독한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왜 저래 엄마식이나 되면서 애들한테 화를 내? 무슨 선생이 저렇게 감정적이야? 대체로 이런 식으로 평가하죠. 하지만 이렇게 사회적 역할에만 충실하면서 자신의 본능,
자기 안에 짐승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신의 본능을 인정해주면서 엄마 역할도 수행하는 사람은 별탈 없이 엄마 역할을 잘 해내지만 지나치게 완벽한 엄마 역할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본능을 억제하기만 한다면 엄마로서 해야 할 기본적인 일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게 된다는 걸요. 내가 내 편이 되어주면 생기는 일. 이래서 사람의 감정이라는 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을 조절하는 것조차 이렇게 쉽지만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나의 부끄러운 감정까지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면 세상은 달라집니다. 내 감정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그걸 들여다보고 인정하는 단계를 거쳐야 돼요. 남들한테는 보여주기 싫은 내 마음, 짐승처럼 꿈틀대는 나의 본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보는 거죠. 그걸 인정하면 통제 불가능한 이기적인 괴물이 될 것 같은가요? 하지만 당신의 우려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진짜 철저하게 자기 편이 되어준 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철저히 남의 편이 되어줄 수도 있거든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의 감정도 수용해주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아, 나는 결국 사랑받고 싶어서 투정을 부린 거구나.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죄 없는 사람에게 화풀이를 했구나. 주목받고 싶었는데 아무도 날 봐주지 않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질투심으로 폭발했구나. 저 사람을 볼 때마다 기분이 나빴어. 저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살고 있잖아. 자기 감정을 수용한다는 것은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혼자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하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1년 이상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연습만 해도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또 머리로는 선생님이 내 감정을 모두 있는 그대로 수용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는 선생님이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이에요. 제 경험상 보통 1에서 2년 정도 이 연습을 꾸준히 해야 비로소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정말 힘들지만 일단 표현할 수 있게 되면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편해집니다. 마음이 편해지면 일도, 인간관계도, 공부도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뀝니다. 감정 기복이 없는 강한 멘탈을 소유했다는 것, 바로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자기 감정을 수용한다는 것, 내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것은 이처럼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내 몸이 좋아지면 인간관계는 저절로 풀린다. 잠은 내 마음 건강의 첫 번째 척도. 첫째, 잠을 잘 자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정신과 레지던트 1년차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저는 신출내기로 교수님이 시키는 단순 업무를 도맡아서 해야 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교수님이 아침 회진을 하시기 전에 병동에 올라가 입원 환자들의 상태 2가지를 체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잠입니다. 대충 잘 잤는지를 물어보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물어보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났는지, 중간에 몇 번 깼는지, 중간에 깨면 다시 잠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깊게 잤는지 얕게 잤는지, 꿈은 많이 꿨는지, 낮 시간 동안 피곤하진 않았는지 등등을 다 체크해 놨어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키니까 그냥 했지만 이후 의사로서 경험이 점점 쌓이면서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신질환의 가장 중요한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수면 패턴의 변화이기 때문이에요. 우울증 환자의 경우 잠을 잘 못 자면서 수면 시간이 대폭 줄어들거나 혹은 그와 반대로 수면 시간이 너무 늘어나거나 하는 식으로 수면 패턴 자체가 변합니다. 또 수면 패턴은 정신질환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잠을 잘 못 자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 환자의 수면 상태를 체크하는 일은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겁니다. 만약 환자가 밤에 잠을 잘 못 잤다고 호소하면 저는 교수님에게 크게 혼이 났습니다. 약물 처방을 해서라도 우선 잠을 잘 자게 도와줘야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래야 치료도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신과 의사로 살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 치료를 할 때도 먼저 잠을 잘 자고 있는지를 꼭 확인합니다. 우울, 불안 등 여러 다양한 증상으로 병원에 찾아오지만 잠을 못 잘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오랫동안 처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경우에는 상담 치료나 약 처방을 하기에 앞서 우선 잠을 푹 잘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만 해도 절반 정도는 금세 상태가 좋아집니다. 잠은 정신 건강에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잠의 중요한 기능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몸의 에너지를 충전하며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둘째, 낮 시간 동안 학습한 중요 내용을 기억하고 불필요한 기억을 삭제합니다. 셋째, 감정을 안정시킵니다. 이 세 번째 기능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미 체험하고 계실 거예요. 잠을 잘 못 자면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예민해진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테니까요. 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는 정말이지 많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 채로 운전을 하는 것은 음주운전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18시간 동안 잠을 못 자면 면허 정지, 24시간 동안 못 자면 면허 취소에 해당할 정도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또 잠을 어느 정도 자더라도 중간중간 자주 깨게 되면 짜증만 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공부를 더 잘하고 싶고 일을 더 잘하고 싶다는 이유 때문에 잠을 줄이는 학생, 직장인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수면 부족은 신체뿐 아니라 정신 건강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기억력과 집중력을 떨어뜨려서 오히려 공부나 일을 더 잘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더 분발하기 위해 잠을 또 줄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이게 심해지면 정신질환으로까지 발전할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의학 이론상으로 대략 7시간 이상은 자야 합니다. 그래야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지킬 수가 있어요.
충분한 시간 동안 통잠을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칙적인 수면 패턴도 매우 중요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이 주가되면서 수면 패턴이 불규칙적으로 바뀐 탓이 큽니다. 그러므로 별 이유 없이 우울하다면 우선 수면 패턴부터 되돌아보세요. 잘 먹는다는 것은 뭘까? 둘째, 잘 먹어야 합니다. 정신 건강이 나빠지면 수면 패턴과 마찬가지로 식사 패턴도 극과 극으로 바뀝니다. 입맛이 떨어져서 식사량과 체중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그와 반대로 과식이나 폭식을 하면서 체중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죠. 이처럼 정신 건강과 식습관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면 불안, 우울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세로토닌은 식욕을 좌우하는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또 식사 패턴의 변화는 정신건강 악화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폭식증이나 거식증 같은 섭식장애의 중요한 원인이 바로 불규칙적인 식사 패턴이거든요. 이 때문에 심리 상담을 할 때에도 우울이나 불안 증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매번 체크하지는 않아도 밥을 잘 먹었는지는 꼭 체크합니다. 여기서 잘 먹는다는 건 많이 먹는 게 아닙니다. 규칙적으로 적당한 양을 먹었는지, 체중의 변화는 없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먹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잠과 마찬가지로 먹는 건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살아가기 위한 기본 토대죠. 이것이 규칙적인 것과 불규칙적인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땅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땅이 흔들리고 그때그때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항상 긴장 상태가 됩니다. 식사 패턴이 불규칙한 것은 그와 같습니다. 몸이 긴장 상태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율신경계의 과잉 활성화 또는 교감신경의 항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이 이렇게 불안정해지면 무의식적으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애쓰느라 감정적 에너지 소모가 많아집니다. 딱히 뭔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금방 지치죠. 감정이 불안해지고 우울이나 불안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잘 먹는다는 것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배고프지 않아도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적당량을 먹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몸의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멘탈 관리는 피지컬로 하는 것이다. 셋째, 운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마음 건강 관리, 즉 멘탈 관리를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멘탈 관리는 멘탈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지컬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다시 한번 레지던트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우울증으로 종합병원에 입원까지 한 분들의 경우는 중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몸에 힘이 없고 무기력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누워만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레지던트 시절 저는 그분들이 하루 종일 푹 쉬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험 많으신 교수님은 저와 생각이 달랐어요. 환자들이 하루 종일 누워서 쉬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산보를 하거나 운동을 할 기력도 없다면 최소한 눕지 않고 앉아 있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너무 힘든 환자의 경우에는 그냥 누워만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럴 경우 의사나 간호사 등의 의료진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여기서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요.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매트리스 상체 부분을 직각으로 세워서 억지로 앉아 있도록 했습니다. 마치 벌을 세우는 것 같았죠. 그 당시 저는 아무리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닌가, 비인간적인 처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임상 경험이 쌓이면서 왜 그렇게 대처했는지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환자의 정신건강 회복에 도움이 됐기 때문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앞에서 사람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생각, 감정, 행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 요소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생각과 감정이 행동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역으로 행동이 생각과 감정을 지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행동을 조절해서 생각과 감정을 바꾸는 것을 행동 치료라고 합니다. 인간관계는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기 해서 시작한다. 우울증에는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 이외에도 명상, 요가, 영양제, 독서 등등의 수많은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만큼이나 과학적 효과가 입증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몸을 움직이는 것, 즉 운동입니다. 운동의 효과가 항우울제만큼이나 탁월하다는 것을 정신과 의사들은 진료실에서 매일 확인합니다. 모든 운동이 다 좋지만 가장 효과적이라고 입증된 것은 매일 30분 정도 살짝 땀이 날 정도로 빠르게 걷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괴로운가요? 매사에 의욕이 사라졌나요? 주말만 되면 우울감을 느끼면서 누워있거나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나요? 내 마음이 왜 이러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억지로라도 밖으로 나가서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멘탈 관리는 멘탈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던 겁니다. 멘탈 관리보다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피지컬이니까요. 인간관계, 스트레스, 무기력, 우울감, 불안증 등등 다 마찬가지예요. 매일 규칙적으로 7시간씩 잘 자고 새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잘하고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는 거, 이 세 가지만 잘해도 나의 심리 상태가 정말 좋아집니다. 그리고 내 심리 상태가 좋아지면 인간관계에서 힘들었던 부분은 저절로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기대면 더 상처받는 사람들을 위한 관계 심리학, 힘들어도 사람한테 너무 기대지 마세요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